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국제회의 기획업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 강의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내용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4년에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회의 기획업 인력관리 유연화 매뉴얼,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국제회의 기획업 근무 형태 유연화 매뉴얼,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회의 기획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1챕터와 2챕터 부분을 주로 설명드리고, 또 두 번째는 근무 형태 유연화,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번에 2024년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2021년에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고 우리 업계도 많은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죠. 개최가 준비되었던 거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업계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업계의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조정이 있는지, 또 어떤 관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 그때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업계를 떠나는 인력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에서는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근로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비교적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유연했던 우리 업계에서는 법 위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대비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제한 등 그러한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업계 맞춤형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표준안도 제시해서 우리 업계가 인사노무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느덧 3년, 4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행사는 개최되기 시작했고 업무량은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인력 부족 현상에 처해 있게 되고 우리 업계를 떠났던 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대비해서 유연근무제를 제한하고, 그리고 업계에서 협회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이끌어 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유연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50인 이상,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반적인 산업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우리 행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또 한 번 우리 업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관리의 유연화와 또 유연근무제, 근무 형태의 유연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2024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인사말에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코로나 후유증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컨벤션 산업계의 많은 분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우리 PCO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수주하지 못하고 또 행사 주최자들은 제대로 일을 해줄 수 있는 PCO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지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글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다. 우린 항상 이런 어려움을 부딪히고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에 대한 우려와 또 앞으로의 각오가 우리 홈페이지 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업계의 인력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극심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규 인력들이 많이 퇴사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힘든 근무 환경,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처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계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전문적인 대졸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우리 업계에 잘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미진입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전반적으로 업계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력의 유연화, 인력 활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인력 활용의 유연화 방안들을 이 매뉴얼을 통해서 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됐고, 이 주 52시간제가 계속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의 특성상 유연근무제라는 걸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 52시간제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될 우려가 있는데, 아직도 말끔하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적지 않은 기업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입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유연근무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도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 제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또 다른 형태의 변화도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속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되지 않는 측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무 형태 유연화라고 하는 챕터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조 현장에서의 사고가 나고 산재가 나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그런 사고를 보면 최근에 부천 호텔에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죠. 우리가 국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고객들을 이제 숙소에 연결을 하고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체크를 잘 못하면 화재 사고가 우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우리가 많이 겪었죠. 대규모 인력이 모이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참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또 사고 중에 보면 여러분들 친숙하신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가 있었죠. 2023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이죠. 작년 9월 달에 하남에 K-팝 관련한 콘서트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콘서트 구조 설치물이 붕괴가 됨에 따라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고 그 구조물을 설치하던 인력 8명이 사고를 당하는 재해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다른 안전 관련 법령들에 덧붙여서 굉장히 강력한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행사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업계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기초 작성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력관리 유연화 매뉴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국제회의 기획업의 종사자 수를 보면 17,330명 정도 인력이 됐었는데요. 2021년 그리고 현재까지 보면 국제회의 기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8,400명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업계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학 졸업자들의 우리 컨벤션 업계의 진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처우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대규모 기업이 아니라는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뭐 근무 시간이 길어서 노동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업계의 장점은 대단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재량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현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업무들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직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대학 졸업자들의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족한 인력들을 기존의 유형이 아닌 보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직종을 통해서 인력이 우리 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해당 국가 또는 영어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와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친 졸업생들을 우리 업계의 전문직으로 고용을 한다면 상당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졸자들의 우리 업계의 진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하고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업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타 직종에 있는 인력들도 우리 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홍보라든지 또는 IT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는 인력들이 컨벤션 전문 인력이 되도록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 인력들이 50대 초반 정도의 특정 기업에서 퇴직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상당한 규모에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왔다면 컨벤션 업계에 얼마든지 충분히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컨벤션 업계에서는 여성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 인력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업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전문성 또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인력들이 우리 업계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의 인력들과 직종들이 우리 업계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우리 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 즉 인력 활용의 유연화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업계의 고용 형태를 우리가 보면 가장 전형적으로는 제일 위에 있는 정규직 인력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죠. 우리가 업계 규모가, 회사들의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우리 회사들의 굉장히 큰 장점은 대부분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업계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또 첨단을 달리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직 인력을 대부분 구성으로 비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규직 인력에 대한 보다 다양한 유연화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우리 업계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업계에 존재하는 고용 형태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용직, 단시간, 기간제, 프리랜서, 정규직 이렇게 형태로 해서 운영 방안,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인력 활용 방안인데요. 제가 화면에 지금
저희 매뉴얼에서 제공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일용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직종은 행사 운영 요원일 것입니다. 운영 지원, 등록 안내, 회의 운영, 현장 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 운영 요원이 단순 노무의 인력이라고 볼 수 없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컨벤션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획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사전 예행 연습 단계로서 이 행사 운영 요원에 지원해서 경험을 쌓아보고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용직과 관련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 행사 운영 요원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1항 근로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보통의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용 근로자니까 말 그대로 하루씩 쓰는 근로계약이니까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일이라는 형태로 하루에 근로일을 정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 근무 장소 이렇게 해서 행사 운영 요원은 특정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장에서 근무를 할 테고 또 업무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행사장 관련한 업무를 종사한다고 이제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근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예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체류 시간은 총 12시간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점심과 저녁을 먹는다고 봐서 2시간을 빼서 실제 근로 시간은 10시간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8시간을 하거나 7시간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10시간을 전제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할 때 보면 당신 일당 얼마야? 라고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주면 되지만 그 기본적인 근로가 넘어가면 50%를 더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갈 것 같으면 그 8시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5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일당을 언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일당을 10,000원으로 하게 되면 8시간 근무하면 80,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2시간을 더하면 20,000원을 더하는 게 아니라 20,000원에다가 50%를 가산해서 10,000원을 더 더해서 110,000원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110,000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일당에는 기본 일당 80,000원과 연장 근로에 대한 30,000원의 연장 수당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셔야 그래야 일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근로계약서 보시면 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라, 기재하라라고 하는데 일용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휴가가 없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만 근무하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가 휴일과 휴가는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 기간 중에 어떠한 날이 있으면 근로를 안 하고 유급으로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일용 근로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휴일과 휴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집어넣지 않고 근로계약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까지만 기재하는 걸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루 동안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뭐 이틀, 3일, 뭐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행사 기간이 계속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행사 운영 요원을 그 행사 기간 동안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일만 별도로 계약해서 너는 오늘 계약하고 오늘 끝이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지금과 같은 표준 근로계약서, 즉 휴일과 휴가가 없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시려면 최소한 행사 기간, 즉 계약 기간이 5일이 안 되셔야 됩니다. 예. 5일이 안 되면 이 오른쪽 화면에 있듯이 제가 우리 매뉴얼에 적어 놓은 것처럼
순수 일용 근로자라고 5일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수 일용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줄 필요가 없으십니다. 일주 12시간이 넘어도 일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일을 주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5일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주휴일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간에 빨간 날이 있어요. 또는 주말에 행사가 개최가 돼서 일반적인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하는 날이 중간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날을 포함해서 행사 기간 전체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꼭 체크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5일이 넘지 않도록 계약 기간을 체결하면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속해서 계약을 하시지 말아라. 휴일 되기 전에 끊으시고 휴일은 하루로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하시는 형태로 하셔야 부담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휴일이 포함된 4, 5일 동안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잘못하면 그 휴일의 근로는 쉬게 함으로써 100% 주는 것과 일 시켜서 100% 주는 것과 휴일에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150%를 줘야 되는 경우가 돼서 다른 날에는 100%만 줘도 되는데 그날은 250%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된 행정해석과 판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뉴얼에. 위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주휴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 15시간이 넘으면 유급 주휴일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 4, 5일을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이제 휴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일 이내로 계약할 때는 일단 주휴일이라는 걸 별도로 고민할 필요 없으니 일용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그 휴일을 연속해서 앞뒤로 계약을 하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밑에 이제 행정 해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 휴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고 또 한편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그러니까 일용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반복 갱신해서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근로자의 날 전날 근로하고 근로자의 날 근로하고 또 근로자의 날 다음 날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휴일을 연속해서 앞뒤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자. 예. 그 다음에 5일 이내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일용직 근로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있다가 가는 거니까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은 하루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표준 계약서도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에게 또 행사 운영 요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사하기 전에 그 운영 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교육시키는 시간은 과연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해석에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배정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로 교육시간이 운영이 된다면 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시간으로 일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우리가 행사에 투입될 때의 일당과 이 교육할 때의 일당은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교육할 때의 일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시고 행사에 투입될 때의 일당은 보다 높은 것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5일 이내의 일용 근로자만 일용 근로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넘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거면 말은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뒤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 형태가 되니까 그분들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즉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 체크하시고, 관공서 공휴일 근무가 예정됐다면 그걸 이어서 연속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관공서 공휴일을 단독으로 끊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꼭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다. 이게 이제 일용직 근로 인력 활용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시간 근로죠. 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 자체가, 하루의 근로시간 자체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단시간 근로 형태는 단시간 일용 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단시간 기간제 근로도 있을 수 있고 단시간 정규 근로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하루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하루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정하게 정하느냐. 하루의 근로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그 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하루의 근로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불필요하게 많이 근무하게 만드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에서는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표준계약서에 보시면 근로일 사항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그래서 제가 예정한 것은 하루에 5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기간제 또는 정규직 형태의 단시간 근로입니다. 5시간씩 5일을 근무하니까 주 근무 시간이 25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 근로를 하지만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유급 주휴일을 줘야 되니까 6항의 임금 부분에 보면 시급을 10,000원으로 하지만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단시간 근로가 계속 근로하고 15시간이 넘어가면 당연히 휴일 휴가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7항의 휴일 휴가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근로로 주 15시간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휴일 휴가 부분이나 주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초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해서 주휴일도 발생하고 연차 휴가나 이런 부분도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공해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할 건지 또 소정 근로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명확히 하시고 그 안에서 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그걸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정 근로 시간을 벗어난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이 안 되더라도 연장 근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이 표에 보시면 오른쪽 관련 법령의 밑에 있는 법령을 보시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에 6조의 3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 것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8시간이 넘어가는 것만 연장 근로로 이해해서 50%를 줘야 된다고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은 8시간을 근로하는데 그거보다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넘어가면 그것이 8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50%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면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에 대해서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15시간 넘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휴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예를 들면 특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뭐 한 1년짜리 프로젝트다. 근데 그 프로젝트에만 투입되는 인력을 뽑아서 1년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3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대형 행사의 경우에는 외국과 같이 연계가 돼서 3년, 4년 전서부터 준비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한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성의 경우는 2년을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형 맞춤형 기간제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 인력들이 많으니까 여성 인력들이 출산 전후 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게 됐을 때 퇴사하지 않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에 결혼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야 되죠. 그러면 그 기간 중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 보면 우선 계약 기간은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 그 다음에 결혼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역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임금과 관련해서도 역시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일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이런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주휴가 발생이 되게 되니까 월급의 경우에 주휴를 포함해서 보통 209시간으로 월급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년에 최저임금이 만 30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10,000원대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다고 보면 그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책정하는 거는 거의 209만 원, 210만 원 정도 책정하시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뭐 휴일 휴가 당연히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보통 2년 이내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다만 프로젝트형이나 또 결혼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확히 정하는 게 필요하고, 2년을 넘겨서 만약 쓸 때 프로젝트 수행형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프로젝트 이외에 또 다른 걸 막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결혼 대체형 기간제 근로자는 그 휴직 또는 휴가를 간 직원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시키는 게 당연히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너무 그냥 막 이것저것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급여를 적게 줄 거야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유사한 처우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말씀드리기 전에 프리랜서 인력 활용 방안인데요. 프리랜서 인력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우리 업계에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돼. 말로만 해가지고 프리랜서를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오히려 프리랜서에 맞는 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처럼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처럼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프리랜서에게는 주의해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를 드렸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2조, 1조하고 2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용역 업무를 의뢰를 하는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거니까 그 일이 구체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프리랜서 계약 기간을 같이 명시를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의 계약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연결되면 그 계약 기간을 정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조, 4조, 5조는요. 프리랜서 계약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조 같은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출퇴근에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 언급하는 거고 4조 같은 경우는 당신이 작업할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소유물 이런 부분들은 당신 걸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이고 다만 회사 것을 이용할 때는 뭐 회사와 이렇게 협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용 가능성을 더 놨고 5조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만약에 일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당신이 조달을 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안 되면 회사가 알아서 또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4조, 5조는 반드시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랜서 계약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직 인력 유연화 방안인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이 분야이긴 합니다. 기존에 우리 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이 보장되는 인력이고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인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구성을 해왔죠. 반면에 비정규직은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도 적게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인데요. 이걸 조금 새롭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좀 조금은 편한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이탈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네. 그 정규직이라도 뭐 일정 기간 동안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면 이탈을 좀 막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유연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유연화 방안은 근무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100% 출근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절반만 출근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100% 재택근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월은 뭐 100% 재택근무를 하다가 특정 월은 100% 출근을 하다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출근과 관련된 유연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실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법에 있는 휴직은 되게 적잖아요. 뭐 육아휴직 1년, 기타 법으로 있는 휴직이 많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회사 취업규칙으로 휴직을 운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플 경우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일신상에 그냥 사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이제 휴직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휴직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반면에 휴직제도는 이제 무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돼서 나중에 퇴직금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나중에 사대보험도 휴직 기간 끝나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 다시 다 그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직 기간 동안에 다른데 취직하거나 다른데 소득 활동을 해서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휴직이 굉장히 요건도 엄격하고 의무도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휴직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 거잖아요. 뭐 퇴직금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료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휴직이 잘 허용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귀만 가능하게 해준다면 고용만 보장해 준다면 휴직이라는 제도보다 더 유연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했다가 다시 입사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 형태로 복귀를 보장하는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고용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 수 있고 뭐 겸직 금지 이런 부분도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도 완화될 수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이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유연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뭐 장시간 근로를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게 하든가 또는 뭐 프리랜서 형태로 특정 프로젝트만 맡아서 권한과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시려면 체계적인 직무 분석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적정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유형을 회사가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용 형태 및 여러 가지 고용 방식을 설계해서 직원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규정으로까지 만드시는 이런 체계적인 인력 유연화 방식을 도입한다면 인력의 진입도 도모할 수 있고, 인력의 이탈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되게 선진적인 일하는 방식도 우리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인력 유연화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류 자격 중에 D2가 있고 D10이 있고 E7이 있습니다. D2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고, D4도 물론 있어요. D4는 이제 정식 학교는 아니고 그냥 어학 연수를 오거나 어떤 기관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오는, 이게 이제 D4인데요. 이 D2와 D4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온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범위 또는 주 25시간 범위 내에서 통번역 업무 또는 행사 운영 요원 업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 시기에 우리 컨벤션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주 20시간, 25시간이면 뭐 이틀, 3일, 8시간씩 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하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 요 체류 자격이 D10입니다. 그래서 D10은 6개월씩 최대 4번, 2년까지 연장하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역시 주당 20시간 이내로 업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D10 기간 동안에 E7이라고 하는 전문 인력으로 우리 업계에 취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또 취업이 가능해요. 3년 기간으로 이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E7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년도 국민당 1인 소득의 80% 수준의 임금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GNI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월로 환산해 보면 29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은 조금 올라가겠죠. GNI가 좀 올라가면. 그래서 한 월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맞춰주시면서 D2서부터 인력을 계속 이제 뽑으시고 E7까지 연계하면 외국 전문 인력을 우리 컨벤션 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 전문 인력을 이렇게 행사 기획자, 번역가, 통역가, 디자이너 이런 부분이 전문 인력으로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교와 연계할 수도 있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가 인력 관리 유연화에 대한 매뉴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근무 형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